자, 64회 조사요원 기출 문제 3 법인세 조사 문항 5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항 5번은 여러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관련한 내용이거든요. 자, 한번 일단 문제를 일단 읽어보겠습니다. 5. 지급이자와 가지급금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다. 1.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 자, 10%짜리 이자율 10%로 빌려온 차입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급이자가 500만 원이네요. 12% 차입금에 대해서는 이자율 12% 차입금에 대해서는 지급이자 2천만 원입니다. 2천만 원을 줬네요. 자, 이 2천만 원은 안에 2천만 원 안에는 상업어음 할인료,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 할인료가 100만 원, 그리고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2천만 원 안에는. 이어서 밑에 이자율 20%짜리는 지급이자가 1,500만 원이고요. 이 1,500만 원은 전부 다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라고 하네요. 밑에 이 대여금 내역, 대여일은 2021년 1월 1일에 대여한 거 4천만 원. 여러분 대여해 준 거예요. 대여해 준 거. 내가 대여해 준 거. 자, 4천만 원. 대표이사한테 빌려줬대요, 회사가. 대표이사한테 업무무관 대여금 4천만 원 빌려줬고요. 21년 5월 1일에 1천만 원.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금인데 이 직원이 회사의 지배주주이거나 이러진 않대요. 그냥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직원이에요. 지배주주 아닌 그냥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금이고요. 대여금 이자에 대한 약정은 없으며 이자 수익을 인식하지 않았다. 양관어 3번. 단기 중 차입금 및 대여금의 변동은 없으며 상기 자료 외 업무 무관 자산 등은 없다. 상기 자료가 다다. 자, 마지막으로 인정이자 계산은 생략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자주 나오는 주제죠. 이거를 우리가 잘 분석하고 있어야 되는 주제입니다. 대손충당금, 감가상각비, 손익의 귀속시기 이런 거 늘 나오는 주제들이잖아요. 지금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거의 늘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간혹 안 나오는 회차가 있긴 한데 빈출 주제 중에 하나다. 공부를 잘 해둬야 되는 주제다 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자, 일단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 내역 이렇게 있고 우리가 여러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관해서는 우리 64회 워크북 6권에서 거기 그때 2번 나왔죠. 64회에서. 그래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다 했었습니다. 그죠? 순위죠. 순위. 뭐부터 우리가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계산할 때 순위가 있다고. 제일 먼저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에 대한 이자 2순위, 3순위가 뭐였어요? 건설자금 이자. 그건 송금불산입 유보하는 거잖아. 그리고 마지막 4순위가 업무 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 이렇게 순서가 있었죠.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해 나간다 라는 거 공부를 했었죠. 자세한 이론 정리와 추가적으로 정리한 암기사항 이런 것들은 꼭 워크북 6권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는 제가 이번 회차에서는 심플하게 문제 자체도 그렇게 복잡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정리하고 풀고 넘어갈 거예요. 여러분들은 꼭 64회 워크북 6권에서 공부를 하셨었어야 돼요. 혹시 안 하고 이거부터 들으시는 분들은 꼭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 대한 이론 정리를 워크북 6권에서 꼭 공부를 하시고 시험을 보셔야 돼요. 실제 시험을. 자,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분석해 볼게요. 이자율 10%는 500만 원. 이거 특이사항이 없네요. 그죠? 그냥 비고가 없고요. 12%짜리가 지급이자 2천만 원을 우리가 준 거야. 1년 동안. 지급이자. 내가 지급한 이자야. 현금 2천만 원을 준 거죠. 그죠? 여기는 지급이자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비용 처리를 했다는 거지. 손익계산서상 지급이자니까. 손익계산서에 회사는 전부 다 얘들을 비용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차변의 이자 비용 인식하고 대변의 현금 줬다고 가정합니다. 지금 현금 나갔다. 요렇게 전부 다 비용 처리한 거야. 얘들에 대해서 500만 원, 2천만 원, 1,500만 원에 대해서. 자, 12% 2천만 원만큼 현금이 나갔고 차변의 이자 비용이라고 2천만 원이라고 적어뒀는데 그게 어떻다는 거죠? 2천만 원 안에 뭐가 있다? 매각거래에 해당하는 상업어음 할인료가 100만 원이 있대요. 일단 위에 거부터. 자, 여러분 여기 이게 중요합니다. 차입거래로 보는 게 아니고 매각거래로 본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내가 이거를 팔았다는 거예요. 팔았다는 거예요.
실질이 내가 갖고 있다가 상호보험이 있어.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음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이거를 갖고 있어요. 자산이야, 자산. 근데 이거를 어디 할인받았다. 우리 할인받았다는 거는 뭐 은행 같은 데다가 상호보 어음 내가 돈 받을게.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드릴게요. 너무 길게 하면 이게 회계 수업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어음이 있으면 1년 후에다가 1년 후에 내가 만약에 1억 받을 게 있다. 근데 내가 지금 돈이 한 7천만 원, 8천만 원 이렇게 필요해. 당장 급전이 필요해요, 회사가. 이 어음은 일정 기한이 되었을 때 돈을 받는 겁니다. 나중에 돼야 돼. 기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나는 돈이 필요해. 은행 갖고 가는 거죠. 내가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데 이게 뭐 1년 뒤에 1년이면 너무 멀다. 너무 멀다. 3개월 뒤라고 할게요. 일단 3개월 뒤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제가 지금 다음 주까지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은행에 넘길 테니까 은행에서 돈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은행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 알겠습니다 하고 하는데 1억을 다 줄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은행도 장사를 하는데 그 이율이 남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은행도 그 봉사 기간이 아니니까 돈을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계산을 해본다고 여러 가지를 고려하는데 심플하게 생각할게요. 자,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수수료 명목 나도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들어가니까 뭐 팩토링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건 생각하지 말고 자, 내가 500만 원 떼고 9,500만 원 너한테 줄게. 너 할래? 할인 이게 할인이에요. 할인. 원래 이거를 3개월 동안 가지고 있으면 이 1억짜리 어음이 1억을 나한테 내가 다 받을 수 있어. 3개월 뒤에는. 근데 내가 지금 돈이 당장 필요해. 그래가지고 은행 같은 데 가서 야 이거 3개월 뒤에 은행 갖고 있으면 1억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가 지금 돈이 필요하니까 지금 돈 좀 주세요 라고 하는데 어떤 은행에도 1억을 다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어떤 여러 명목으로 뭐 수수료, 뭐 위험적인 이런 것도 부담하고 여러 가지 보험도 들어야 될 거고 여러 가지 재반 비용이 들어가니까 야 500만 원 떼고 9,500만 원 줄게 할래? 라고 했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뭐 땡큐 알겠다. 500만 원 지금 내가 돈이 급하니까 지금 9,500만 원만 받을게.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3개월 뒤에 1억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내가 그 희생하는 거죠. 빨리 할인 받으면서 빨리 돈을 받기 위해서 500만 원만큼 할인해서 받는 거예요. 그죠? 자, 뭐 일단 이런 비슷한 개념이 있는데 중요한 개념은 여기서 여러분 매각 거래라는 게 중요해. 매각 거래.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 이렇게 넘기는 건 정말 넘기는 거잖아요. 그죠? 넘기는 거니까 이 자산이 나한테 떨어져 나가는 거야. 그죠? 근데 꼭 이렇게 은행이 아니라 뭐 여러 제3자하고 거래를 하는데 이렇게 내가 1억짜리인데 뭐 할인받고 돈을 얼마만 주세요라고 하는 이런 걸 할 때 실질이 내가 이거를 실제로 상대방한테 내가 갖고 있던 이 자산을 넘기는 걸 실질로 보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 야, 너 지금 그거 내가 너 갖고 있는데 그거 내가 담보로 돈을 빌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해돼요? 예를 들면 내가 3개월 뒤에 1억을 받을 수 있는 어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상대방한테 아예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고 나서 9,500만 원을 받을 수도 있고 이게 방금 말했던 사례겠죠. 그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은행에 넘기고 이렇게 받는 거고 그게 아니라 자, 봐봐. 1억 요거 3개월 갖고 있으면 1억 받을 수 있는 요거 자산 있어. 근데 내가 지금 돈이 좀 필요하니까 야, 이거를 담보로 너 나한테 돈 좀 빌려줘. 갖고 있어. 내가 혹시 나중에 돈을 안 갚으면 그때 이거 네 거다. 이게 바로 담보로 돈을 빌리는 개념이에요. 그죠? 그죠? 우리가 뭘 담보로 돈을 빌린다고 하면 이런 개념이잖아. 맡겨두고 내 거야 내 거. 내 거긴 한데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오롯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게 끝날 때까지. 담보로 맡겨두고 돈을 빌렸어요. 돈을 빌리고 나중에 내가 돈을 갚으면 그걸 다시 돌려받는 거죠. 만약에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돼요? 못 갚으면 그때는 담보 설정권자가 그걸 가지고 가버리겠죠. 담보권자가 가지고 가버리겠죠. 담보권자가. 자, 거래는 실질적으로 나한테 예를 들어서 9,500만 원이 들어오는 것 자체는 똑같다고 해봐요. 근데 매각 거래로 보는 거, 그게 처음에 말한 것처럼 아예 넘기는 걸로 본다면 뭐예요, 여러분? 1억인데 내가 9,500만 원밖에 못 받았죠. 그치? 그럼 이 500만 원을 뭘로 볼 것이냐라는 거예요. 처분 손실이겠죠. 내가 1억짜리를 돈이 급해서 빨리 팔면서 500만 원만큼 손실을 봤는데 그 손실 본 부분만큼을 매각 거래라면 그거를 처분하면서 손해를 입었다라고 가정해요. 간주해요. 처분 손실로 봐. 근데 만약에 실질이 매각한 게 아니고 판 게 아니고 야 이거 좀 맡아줘. 맡고 이따가 담보로 맡길게. 나한테 돈 좀 빌려줘라. 나중에 꼭 갚을 거야. 이거 나 찾아갈 거야. 그죠? 여러분 이 담보로 맡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마음대로 못 팔아요. 그죠? 왜? 내가 돈 갚으면 무조건 난 돌려줘야 되잖아. 지금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매각했으면 이미 내 손을 떠났어. 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위험과 효익을 다 넘어간 거예요, 지금 저쪽으로. 그 경우가 매각이었고, 지금 두 번째 경우는 차입한 거라고. 담보 설정해두고 차입해 왔어요. 담보 설정해두고 차입해 왔으면, 내가 돈 갚으면은 상대방도 나한테 그걸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1억짜리를 담보로 맡기고 9,500만 원을 밖에 못 받았어요. 그죠? 자, 그 경우라면 내가 일시적으로 손해보는 부분을 그거는 이자 비용으로 봅니다. 이자 비용. 알겠어요? 내가 지금 내 그 자산이 아예 사라진 게 아니잖아. 내가 나중에 돈을 갚으면 그걸 다시 받아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손해보는 부분은 그만큼을 이자 비용으로 본다고. 알겠어요? 이거 제가 지금 말이 좀 약간 이제 뭐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이거는 그냥 정리만 이렇게 하면 돼요. 매각 거래로 본다면은 회사는 여기 비용 자체는 여기 이걸 봐봐요. 지급 이자라고 비용으로 돼 있죠. 비용으로 계산을 한 거야. 이 100만 원에 대해서. 100만 원에 대해서 비용이라고 이자 비용으로 계산한 거라고 100만 원에. 근데 여러분 뭐다? 알고 봤더니 할인받아서 매각 거래래. 아예 넘겨버린 경우래. 그럼 뭐라 그랬어요? 이자 비용이 아니고 뭐다? 처분 손실이라고요. 실질이 이 거래에 따른 500만 원 내가 손해본 거 여기서 100만 원이지만 이 100만 원은 이자 비용이 아니고 처분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자 비용이 아닌 거지 이게. 지급 이자에서 그러니까 제외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죠? 한번 이해하고 그 다음부터는 암기. 뭐? 매각 거래로 분류되는 우리 할인 거래라면은 거기는 손해본 부분에 대해서 뭐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되고 처분 손실로 인식해야 돼. 둘 다 비용인 건 맞죠? 이자 비용도 비용, 처분 손실도 비용이잖아. 카테고리의 문제예요. 어디로 분류할 것이냐. 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지급 이자에 대한 송금불산입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처분 손실로 분류되는 거래라면 그 금액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 지급 이자에서는 제외하고 우리는 이제 논해야 되는 거야. 계속 이야기를 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100만 원만큼은 제외하는 겁니다. 2천만 원에서. 자, 그리고 밑에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얘도 지급이자에서 제외하는데 얘는 뭐 이게 나빠서 제외하거나 지급이자가 아니라서 제외하거나 이런 거는 아니고요.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이거는 그냥 조세 정책적 목적으로 세법이 그냥 그렇게 정해놓은 거야. 알겠죠? 기업 구매자금이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대출이자를 100만 원을 회사가 낸 거예요. 그거는 지급이자 송금불산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겠다라고 세법에서 정해뒀어요. 알겠죠? 그런 게 있어. 요거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기업 구매자금 대출이자 100만 원은 이자가 아니라서 지금 제외하는 건 아닙니다. 이자 비용은 맞아. 하지만 뭐에는 안 한다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할 때는 얘는 제외하겠다. 이렇게 한다고. 됐죠? 자, 그리고 이어서 20% 지급이자는 1,500만 원이네요. 1,500만 원. 어떻게 한다고요? 얘는 뭐라고요? 이 1,500만 원 전액이 뭐예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야. 전액을 어떻게 한다? 보자마자. 송금불산입 1,500만 원. 상여. 여러분 이거 상여는 누구에 대한 보너스 준 걸로 봐요? 여기. 주식회사 국세의 대표이사. 우리 회사잖아. 지금 주식회사 국세라는 회사. 돈을 지급한 회사의 대표자한테 준 걸로 봅니다. 왜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채권자 불분명 사채 이자 같은 거는 여러분 이제 그 되게 그 블랙마켓 우리 그 암시장 이런 곳에서 우리가 뭐 명동 사채시장 막 이런 쪽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여기에 대한 지급한 이자를 송금으로 해주지 않으려는 거예요. 채권자가 불분명하면 여러분 그 사람한테 소득세를 이자 받아간 거에 대한 소득세를 매길 수가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세법에서는 약간 강제를 하는 거예요. 채권자 불분명한 사채 이자 쓰지 마. 사채 쓰지 마. 이런 거예요. 채권자 불분명 사채 쓰지 마. 이렇게 쓰지 말라고 뭐 직접적으로 말한다기보다 세법적으로 이런 불이익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여러분 요거 기억나요? 만약에 원천징수를 했다고 해봐. 그 금액만큼이 기타 사유 유출로 소득 처분한다. 기억나죠? 예를 들어서 1,500만큼이 지급이자인데 이 중에서 100만 원만큼은 원천징수해서 나라에 냈다는 거야. 만약에 이 주식회사 국세가. 그 경우에 어떻게 처리해요? 두 개로 나눠서 생각하면 되지. 원천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 유출이잖아. 어떻게 하면 돼요?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분 100만 원 기타 사유 유출. 그리고 바로 밑에는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원천징수 된 거 말고 나머지 1,400만 원 대표자 상여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뭐 그게 없잖아요. 그죠? 원천징수 관련한 언급이 없으니까 이 1,500만 원 전액을 송금물산이 1,500만 원 상여 회사 대표한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런 데서 돈 빌렸다 쓰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계속해 봅시다. 2번 대여금.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죠. 자산. 돈을 빌려준 거야. 내가 돈을 빌려준 겁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내가 돈을 빌려온 게 아니고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이에요. 자산. 대여금 내역. 이렇게 있겠죠. BS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자산 대여금 이렇게 있겠죠. 자, 항목을 분석해 봅시다. 4천만 원. 4천만 원만큼 내가 회사가 나 받을 거 있다라고 해서 올려놨는데 자산으로 대여금이란 자산으로 올려뒀는데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이래요. 여러분, 이 대여금이란 표현은 세법적으로 가지급금이란 표현하고 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가지급금은 회사가 가지급했다. 그 말은 회사가 돈을 빌려줬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게 대여금이야. 회사 입장에서 자산이라고. 같은 표현입니다. 대여금, 가지급금 같은 표현입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보다 업무무관 자산이죠. 자, 업무무관 자산 또 나왔죠? 업무무관 자산. 제가 앞쪽에서 물음에서 정리했던 거 잠깐 말했죠. 업무무관 자산이 있다라고 하면 어떤 제재가 두 개가 있다고 했죠? 제재가 두 개가 있다고요. 두 개. 뭐? 지금 여기서 하는 거 이거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이 갈 거예요. 뭐? 대변에 차입금이 있다. 그런데 차입금이 있으면 내가 그거 돈이 생겼으면 그거부터 갚아야 될 거 아니야. 회사 입장에서. 그런데 돈이 여윳돈이 있으면 그거 차입금이나 갚지 왜 대표자한테 돈을 빌려주고 그러냐. 그지? 그러니까 어때요? 차입금 중에 이게 쓸데없이 업무 무관하게 빌려준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어때?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에서 차입금에서 이자를 지급했더라도 송금불산입 하겠다고. 제재를 위한 거예요. 업무 무관하게 이런 식으로 대표자한테 돈 빌려주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법은. 제재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했다면. 알겠죠?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있었어요? 자, 돈을 빌려줬는데 만약에 은행 이자율처럼 이렇게 적정 이자를 대표 이사로부터 회사가 받고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려줬는데 은행 이자율이 적정 이자율이 5%라고 해봐요. 예를 들어서 그럼 1년에 500만 원을 이자로 내야 될 거 아니야. 이 대표 이사가 만약 은행으로부터 빌렸다면. 그죠? 그런데 회사가 대표니까 그냥 이자 안 받을게. 원금만 나중에 갚아. 이랬대요. 그러면 세법이 보는 거죠. 누구 마음대로 안 받아. 그죠? 그게 바로 뭐예요? 받은 걸로 나는 간주할 거야. 세법은 말하는 거지. 인정이자죠. 입금산입, 인정이자. 이자 수익으로 봐버리겠다고 그냥. 인정한다는 게 의제한다는 거지. 인정한다는 게 뭐 참 잘한다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내가 너를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 이자로 인정한다는 뜻은 세법적으로 이자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이자로 의지해버리겠다고. 이자 수익으로 의지해버리겠다고. 회사가 실제로 500만 원 받지는 않았지만 입금산입, 인정이자 500만 원 해서 마치 받은 것처럼 해서 세금을 매기겠다는 거야. 지금 법인세를. 그리고 뭐 귀속자 상여로 처분하죠. 대표이사 너 보너스 받은 거랑 마찬가지 아니냐라는 거라고 했죠. 은행에서 빌렸다면 500만 원만큼 이자를 냈을 텐데 네가 회사 특수관계자니까 네가 안 내는 거 아니냐. 실질적으로는 낼 거를 안 내게 됐으니까 회사 개인 입장에 너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마치 법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은행에서 빌려서 이자를 내는 거하고 똑같지 않냐. 그러니까 이걸 네 소득세로 매기겠다. 이런 거라고 했죠. 자, 그렇게 두 가지 제재가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에 인정이자 계산은 생략한다라고 교수님께서 말했죠. 여기 요 4천만 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맞아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인데 교수님께서 인정이자 받고 있는지 확인해서 그 차이에 대해서 입금 산입하고 이건 안 해도 된다. 생략하자. 라고 해서 말씀하셔서 안 하는 겁니다. 말씀하셔서 세무조정이 없는 거라고요. 자, 밑에 21년 5월 1일 1,000만 원은 뭐 지배주도 아니고 보통 일반적인 직원이래요. 그 직원에 대한 전세자금으로 빌려줬대요. 돈을. 주택구입자금 혹은 전세자금으로 빌려줬대요. 여러분 요것도 기억나죠? 일반적으로 회사가 직원한테 전세자금이나 전세 돈이 필요하다고 그걸 회사가 빌려주거나 주택을 사겠다고 해서 그 돈을 내가 회사가 빌려주거나 이거는 다 뭐예요?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맞습니다. 맞는데 어떤 경우에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나요? 회사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죠? 중소기업 특례 중에 하나였죠. 이거 보고 올게요.
자, 문제 2번 처음에 있었죠. 여기 있죠? 아까도 보고 왔었는데. 자, 23페이지. 아까 전에 우리가 중소기업이어가지고 중소기업 특례를 이렇게 쭉 말했는데, 이거 3번이었죠? 회사가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을 대여해 주더라도 그 대여금을 업무보관 가지역금으로 보지 않는다. 이게 지금 풀고 있는 이거죠. 45페이지. 문제 3번. 문항 5번. 지금 이거야, 지금 이거. 우리 풀고 있는 거 이거. 여기 나왔다는 거예요. 업무보관 가지역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중소기업한테 주는 특례입니다. 특례. 중소기업아. 너 자금 사정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업무 그 주택구입 자금이나 전세 자금까지 빌려주다니 참 훌륭하다. 중소기업 너희들은 혜택을 줄게. 라는 개념이 있는 겁니다. 세법은.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 1,000만 원은 업무보험 가지금이 아니라는 거고 4천만 원만 업무보험 가지금이라는 거예요. 분석이 끝났죠?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세무조정. 송금불산이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1,500만 원 상여. 요거는 채권자 불명 사채이자 보자마자 하면 된다 그랬지. 주의할 점은 원천징 수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기타 사유출로 합니다. 상여가 아니고 나눠서 한다는 거야. 아까 예를 들었죠. 일부는 원천징 수액에 대해서는 기타 사유출,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상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업무보관 자산에 대한 가지금 이게 4순위죠. 4순위. 아까 지급이자 송금불산임 했던 순위 있었죠. 채권자 불명사채이자, 비실명 채권증권에 대한 이자,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 건설자금이자, 마지막에 4순위 업무보관 자산 지급이자. 요거 계산하는 건 여러분 여기 있죠. 한번 보겠습니다. 지급이자 앞에 지급이자가 여기 500만 원이고요. 거기에다가 뭐다? 2천만 원 중에서 여기 두 개는 빠지지. 상업업 할인료는 처분 손실이 실질이니까 이자가 아니니까 빼고요. 100만 원 제외. 기업 구매자금 대출 이자는 그냥 조세 정책상 빼는 거예요. 100만 원 제외. 그러니까 지급이자 500만 원에다가 2천만 원에서 200만 원 빼니까 1,800만 원. 그지? 남아있는 4순위의 시점에 4순위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을 계산하는 시점에 남아있는 지급이자를 말하는 겁니다. 선순위에서 지금 송금불산입이 된 거는 제외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얘 있죠. 1,500만 원. 이 1,500만 원은 채권자 불명 사채 이자라서 1순위에서 지금 송금불산입 됐죠. 그죠? 그러니까 이 1,500만 원은 4순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전액이 송금불산입 돼 있으니까 여기 지급이자를 계산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송금불산입 하는 거잖아 지금. 그지? 이 앞쪽에 있는 지급이자에서 빠진다고. 선순위 송금불산입을 제외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0만 원 더하기 1,800만 원이라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일정 비율을 이자로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이거 취지 뭐 제가 앞쪽에서 얘기 드렸었는데 한번 말씀드릴까요? 말씀드린 걸 한번 자기 그리면 이거예요. 재무상태표가 있다는 거예요. 회사가 차입금이 부채가 이만큼 있대. 대변에. 그런데 업무보관 자산이 있다는 거야. 제가 이게 뭐가 있다고 했죠? 뭐 대표자 타고 노는 요트, 뭐 업무보관 가지급금,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등 많아요. 자, 이렇게. 자, 이게 어떤 관점으로 갖고 있다고요? 야, 너 차입금이 대변에 이만큼 있잖아. 이만큼이나 있잖아. 야, 그런데 이렇게 갚아야 될 거죠. 차입금은 회사가. 이렇게 갚을 게 많은데, 야, 업무보관 자산, 뭐 요트, 대표 타고 놀 노트 대주주 타고, 노트가 아니고 대주주 타고 놀 요트나 이런 거 타고 있냐? 그리고 뭐 그 차입금이나 갚지, 뭐 그 대표이사한테 돈이나 빌려주고 있냐? 그 돈 있으면 차입금부터 갚았어야 되지 않냐라는 거야. 이 돈 있으면 이만큼. 차입금이나 갚지.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여러분? 그러니까 제재를 하려는 겁니다. 업무보관 자산을 갖고 있다면 제재를 위해서 야, 너 이놈아 차입금이나 갚지. 그런데 쓸데없는 데 돈을 썼냐? 그렇다면 네가 이 차입금에서 이자 비용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자 비용 중에서 빨간색 말고 분모에 총차입금이죠. 분모에 총차입금을 넣어요. 그리고 분자에다가는 쓸데없이 갖고 있는 업무보관 자산. 이 비율만큼에 대해서는 이자로 인정하지 않겠다. 이 개념입니다. 알겠죠? 뭐를 떠올리라고요? 야, 그 업무보관한 자산 살 돈 있으면 차입금부터 갚지. 뭐하러 그런 짓 하고 있냐 지금. 제재할 거야. 그 비율만큼. 됐죠? 그러니까 뭐다?
분모에다가 차입금 적수. 지금 여기 차입금 적수 파랑이죠. 파랑이. 분모에다가 차입금 적수는 요 파랑이고요. 파란 박스고요. 분자에다가는 가지금 업무보험 가지금 빨강이. 요렇게. 요 비율만큼 나는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일단 취지는 이해를 하셨죠? 됐고, 자, 이 문제에서는 자, 조금 더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기 밑에 여러분 차입금 적수를 넣죠. 차입금 적수는 여러분 1년 동안 쌓여있는 정도예요. 100원짜리가 365일 동안 쌓여있으면 거기 100원 곱하기 365 하는 거야. 만약 6개월만 쌓여있었다 그러면 뭐 100원 곱하기 뭐 상반기 181 이런 식으로 181일 하는 식으로 하루하루 쌓여있는 금액을 계산해내는 겁니다. 차입금 적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차입금 곱하기 말했죠. 방금 차입금 곱하기 일수야. 하루에 차입금 100원이다. 그게 뭐 열흘 동안 가지고 있었다. 그럼 곱하기 10일 이렇게 하면 돼. 100원 곱하기 10일 하면 차입금 적수는 1000 이렇게 계산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 차입금 적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죠? 65회에서는 차입금 적수가 땅땅땅 나와 있었죠. 36,500 이런 식으로 쭉 적혀 있었죠. 365억이었죠, 그게. 그런 식으로 쭉 적혀 있었으니까 바로 갖다 썼으면 됐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와 있어. 그래서 차입금 적수를 도출해내야 돼요. 그게 이 문제의 약간 어려운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그거를 스스로 차입금을 찾아내야 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자율 10%고 지급이자가 500만 원이래.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겠지. 어떤 이자율은 차입금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우리가 이자 비용을 지급하는 거니까 도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죠. 어떤 곱할 대상이 되는 차입금이 있고 거기에다가 이자율을 곱해서 내가 내는 게 그게 바로 지급이자이잖아. 요거를 지금 말한 걸 적어볼게요. 차입금 적수를 도출하는데 따라가 보세요. 우리가 보통 그 재무회계 할 때 여러분 사채에서 이거 많이 했지. 이자 비용을 계산하는 거. 따라가 보세요. 내가 얼마를 줘야 되느냐? 내가 얼마를 지급해야 되냐? 이자로. 어떻게 계산하죠? 내가 차입금, 빌려온 돈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자율을 곱해요. 이자율을 곱해. 그리고 그게 내가 1년 중에 얼만큼 갖고 있었는지 곱하기 365분의 1수로 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딱 30일 갖고 있었어. 1년치 이자율이 12%라고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차입금이 100원이에요. 연이자율은 12%야. 그런데 요게 지금은 365로 되어 있는데 일단 개월로 해볼게요. 12월, 12개월 비슷하게 그냥 설명드리려고요. 그 중에 한 달 갖고 있었다. 1개월. 그러면 여러분 얼마예요? 이자는 1원이죠. 100 곱하기 12% 하면 12원인데 이 12원은 뭐예요? 1년치 이자잖아. 보유 기간을 오른쪽에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옆에. 12개월치 이자가 12원이니까 한 달 갖고 있었으면 거기다가 12분의 1, 두 달 갖고 있었으면 곱하기 12분의 2 이런 식으로 계산해내잖아 지금. 그러니까 요런 식으로 요렇게 푼다는 건 동의를 하시죠? 차입금 곱하기 연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일수 내가 돈을 빌려가지고 빌린 기간 요렇게 하면 되잖아. 그죠? 자, 요거를 우리가 도출해냈다면은 이제 쉽습니다. 요걸 도출해냈지. 자,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 그 차입금 적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라 그랬어? 차입금 곱하기 내가 이 차입금을 가지고 있었던 일수, 기간이라고 했지. 지금 이 식에서 여러분 어디 있어, 그게? 여기 있잖아. 지금 이 식에서 어디 있냐고? 이 위에 식에서 여기 차입금 있죠? 그죠? 그리고 일수 있지. 맞죠? 차입금 곱하기 일수하면 그게 바로 차입금 적수잖아. 맞죠? 우리가 지급이자를 도출하면 도출해내는 식을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잖아 이미. 차입금 곱하기 연이자율 곱하기 365분의 내가 갖고 있을 때 일수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찾아내고자 하는 게 차입금 곱하기 일수 이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차변으로 이항하면 되죠. 이항하면 되죠. 이항. 왼쪽으로 차변이지 차변인가? 자, 왼쪽 항으로 이항하면 되죠. 그죠? 연이자율 곱하기 연이자율이니까 나누기 연이자율 왼쪽으로 넘어오면 그리고 여기 곱하기 365분의 1인 거잖아. 이게 넘어오면 어떻게? 여기 곱하기 365 하면 되겠지. 할 수 있죠? 그럼 오른쪽에 뭐만 남아요? 차입금 곱하기 일수. 이게 바로 차입금 적수라니까. 그죠? 할 수 있죠?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별거 아니니까. 제가 뭐 어려운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천천히 한 번만 적어보면 아하 그렇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때요? 차입금 적수는 이거라는 거지. 지급이자를 연이자율로 나누고 거기다 곱하기 365를 하면 된다는 거지. 우리 문제에 뭐하고 뭐가 나와 있죠? 지급이자랑 이자율이 나와 있죠? 지급이자를 이자율로 나눠. 그리고 곱하기 365를 해. 그러면 된다니까. 그죠? 500만원 나누기 0.1, 10%죠? 500만원 나누기 10%예요. 5 나누기 0.1 해보세요. 5 나누기 0.1 곱하기 365일 하면 차입금 적수가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 밑에도 어때? 지금 두 번째 거 2천만원에서 기업 자금 대출 이자 빼고 뭐 매각거래에 해당되는 이자 빼고 1,800만원 나누기 12% 문제 주어져 있잖아. 거기다 곱하기 365일 하면은 나와요. 차입금 적수가. 차입금 적수를 두 개 더하면 분모에 들어갈 차입금 적수를 다 구한 겁니다. 분자에 이제 해볼게요. 분자 가지입금 적수 할 거예요. 가지입금 적수 어떻게 한다? 읽어볼게요. 여기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 언제 빌려줬죠? 21년 1월 1일. 그러니까 21년도에 며칠 동안 갖고 있었죠? 1년 내내 365일 내내 갖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가지입금 적수 어떻게? 4천만원 곱하기 365 하면 되겠죠? 여기 가지입금 적수 4천만원 곱하기 1년 내내 있었으니까 21년도에 365일 이렇게 계산해 보세요. 얼마 나와요? 460만원 나옵니다. 자, 4순위 송금불산입 업무보관 자산 지급이자 460만원. 여러분 뭐 외우라고? 여러분 기타 사유출.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는 뭐라고요?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암기해야 돼요.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송금불산입은 소득처분이 뭐라고요? 기타 사회 유출입니다. 자, 소득처분이 이렇게 두 개가 남았네요. 두 개 적고 오겠습니다. 바로 가산조정에 다 있네요. 자, 가산조정 53페이지죠. 53페이지 여기 있네요. 송금불산입 채권자 불분명 사채이자 1,500만원 상여 업무무관 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460만원 기타 사회 유출 이렇게. 자, 수고 많으셨고 자, 앞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러분 뒤에 감가상각비가 문항 6번인데 요것도 독립된 주제로서 약간 좀 무게감이 있죠. 지급이자 송금불산입도 무게감이 있고 이게 감가상각비도 무게감이 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다음 클립에서 문항 6번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